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은영 수장입니다. 저희 세미나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저희 제목은 부촌의 역사와 미래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 이번 강의는 뭐 부동산을 전망하고 찍어드리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 그림과 역사, 문학 등 인문학을 부동산과 접목시켜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촌이란 어떤 곳일까라는 물음표를 머리 위에 띄워놓고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촌이란 셀럽들이나 정재계 인사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아니면 초고가 주택이나 공시지가가 높은 동네일까요? 아니면 상위 1% 부자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자, 올해 초에 BTS의 아버지죠. 강시혁 의장이 LA의 대저택을 350억에 매입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저택은 도서관, 영화관, 체육관, 그리고 통유리 엘리베이터까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데요. 저는 이 집의 스펙보다는 이 집의 전 소유자에게 좀 관심이 갔습니다. 이 집의 전 소유자는 트레버 노아라는 미국의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트레버 노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흑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아주 지독한 인종 차별을 겪으면서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이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코미디로 승화시켜서 아주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살았다라는 점에 방시혁 의장이 좀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트레버 노아는 지금 더 데일리 쇼라는 토크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이렇게 BTS를 인터뷰하면서 인연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도 BTS의 아주 열렬한 팬이라고 하네요. 이 방시혁 회장이 산 이 동네는 미국의 스트라딜라 로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웨스트 LA에 위치한 미국 최고 부촌 중에 한 곳으로 헐리우드와 멀지 않아서 비욘세 부부나 페리스 힐튼, 제니퍼 로페즈 같은 헐리우드 셀럽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출신국에서 재벌로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BTS도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런 만큼 방시혁 이장의 이번 주택 매입도 미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셀링 선셋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브로커들의 이야기를 픽션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를 보시면은 스트라델라 로드뿐만 아니라 LA에 있는 최소 100억 이상의 초호화 고급 주택들을 내부까지 아주 속속들이 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스트라델라 로드에는 미국의 최고가 주택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벨 에어 더 원이라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헐리우드에서 특수효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나일 니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로 변신을 해서 이 거대한 저택을 무려 10여 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이 집은 연면적이 한 2,800평 정도 되고요. 42개의 욕실에 21개의 룸, 그리고 수영장이 5개나 있고 전용 헬기장에 집안에 볼링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LA 시내 전역뿐만 아니라 가브리엘산과 태평양까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아주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는데요. 주택의 규모도 규모지만 조망권의 스케일 또한 어마어마하죠. 집에서 태평양이 보인다고 하니까요. 네. 이 집을 짓고 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5,500억에 매물로 내놨었는데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다가 네, 작년에 2022년에 경매로 1,8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가장 비싼 주택을 보셨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네.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쫙 나열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1위하고 2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나라에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정답이 빨리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네, 바로 인도 뭄바이 시내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이 건물이 오피스 빌딩이 아니라 주택입니다. 바로 아시아 최고의 부호로 알려져 있는 인도 안바니 가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안바니 회장님의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터번을 쓰고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 이 집의 스펙은 인테리어나 편의시설 같은 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는 눈이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안바니 회장님이 눈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누나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 천장에서 눈이 내리는 스노우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사는 가족은 이렇게 5명인데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무려 600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나마 안바니 회장님은 1년에 반도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데요. 네, 이 집의 시세는 약 2조 3,800억 원입니다. 대망의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원장님, 아까 2위 맞추셨으니까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1위는 좀 상상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바로 영국의 버킹엄 궁전입니다. 아니,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궁전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는 원래 1701년에 버킹엄 가문이 주택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761년에 영국 왕 조지 3세가 매입을 했고요. 1837년에 정식으로 영국의 왕실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대관식을 치렀던 찰스 3세와 카밀라 부부가 살고 있겠죠. 지금 이 집의 시세는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네. 자, 너무 멀리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아주 역동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잖아요. 그만큼 부촌의 역사도 10년을 주기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주기로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는 성북동과 평창동의 시기입니다. 여기에선 시인과 연관된 성북동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블랙핑크의 리사가 성북동에 주택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집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롯데 뉴욕 팰리스 전무가 소유하던 집인데요. 이 집은 리사에게 75억에 매각을 합니다. 이때 리사가 매입을 했더니 리사가 롯데가의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뜬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성북동 하면은 뭐 재벌가 회장님이나 정계 인사들이 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아이돌 가수죠. 블랙핑크의 리사가 매입을 해서 그만큼 화제가 됐었는데요. 리사가 또 최근에 에르메스 2세랑 루이비통인가요? 루이비통 2세하고 또 열애설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좀 밝혀지기도 했었죠. 또 가장 최근에 10월 달에 배우 유해진이 성북동 주택을 45억에 매입을 했는데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또한 성북동은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었던 기생충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요. 성북동의 주택 특징은 저렇게 경사가 심하고 그만큼 거의 모든 집의 조망권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경사가 심하면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올 때 좀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오면 서울시에서 가장 눈을 빨리 치우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북동이고요. 또 경사가 굉장히 급한 곳이 있어요. 그 급한 곳에는 바닥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내리자마자 그냥 녹아버리게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생충에 나오는 주택은 실제로 성북동에 있는 집은 아니고요.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에 지어진 세트장인데 지금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했을 때 이 성북동에 답사를 많이 갔는데요. 성북동 주택의 특징은 성북동이 이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대부분 2층 단독주택 형태를 하고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서 3층, 4층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집에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북동의 어원은 한양 도성의
북쪽이란 뜻이죠. 옛날에는 외곽 지역으로 과수원과 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북악산길 그리고 1970년 삼청 터널이 개통되고 도심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급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죠. 또 이곳은 청와대와 멀지 않아서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양택식 전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네, 권력이 오면 돈도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재계 인사들도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부촌이 형성될 수 있었죠. 이 당시에 성북동을 배경으로 해서 한 편의 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성북동 땡땡땡이라는 시인데요. 이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오늘 진짜 지성인들만 모이셨나봐요. 답이 너무 빨리 나오네요. 바로 1968년에 김강섭 시인이 발표한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을 보시면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만큼 이 시절에 급속한 개발에 따라서 파괴되는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시였습니다. 네, 성북동은 이렇게 부촌인데요. 성북동 안에서도 부촌 오브 더 부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북동 삼상공원지인데요. 성북동 삼상공원지는 1960년대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외국인 거주 고급주택이나 대사관저 그리고 군 관련 인사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데요. 풍치지구라는 것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건폐율 30에 용적률 90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대지에서는 아예 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지가 넓고 마당이 넓은 고급 단독주택 단지가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북동 요지의 땅 바로 옆에 대지 면적 7천여 평의 길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길상사와 관련된 또 한 편의 시가 있는데요. 바로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입니다. 이 나타샤의 주인공이자 한때 백석의 연인이었던 김영환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이 김영환이라는 기생은 과거 3대 요정 중에 하나였던 대원각을 이곳에 운영하면서 아주 막대한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5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감화를 받아서 이 대원각의 토지와 건물 일체를 법정 스님에게 시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세가 한 1,00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 모은 재산을 시주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김영환이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나의 수백억 자산이 백석의 시 한 수보다 못하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네, 저도 백석 시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백석 시인이 정말 섬세하고 감동적인 시구절과 저 잘생긴 얼굴을 보면 저도 아주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북동은 지금도 약 40여 개의 대사관저가 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미술관이죠. 간송미술관도 있고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급주택들이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부촌의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가 있는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시혁 의장의 국내 주택은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에 있는 장학파르크 한남이라는 고급 빌라입니다. 이 빌라에서 이렇게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죠? 방시혁은 여기에 80평형 정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한 13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 여기에 97평형이 180억에 거래가 되면서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거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남동에는 우리나라 최고가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단독주택입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280억 3천만 원으로 2016년 이후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힐 같은 고급 주택은 작년과 올해 부동산 폭락기가 있었죠. 그때도 이 두 주택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부동산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이렇게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과거에는 숨겨진 과거가 있거든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곳이 공동묘지였다는 점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후기에는 사대문 안에 개인묘 설치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태원동, 부강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현동 일대에 시신을 매장을 했고요. 일제시대에는 이태원동 약 51만 평 부지를 정식으로 공동묘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자택 신축을 위해서 땅을 팠을 때 약 50여 구의 시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유관순 묘도 이곳에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택지 조성을 위한 이장 과정에서 허무하게 유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태원동에 저렇게 유관순 열사 추모비만 남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북동, 한남동, 이태원동 등 강북의 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7, 80년대 경제가 급증하면서 강북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늘어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강남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의 부촌 1번지는 단양 압구정인데요. 압구정은 이렇게 한강변 입지에 과거에는 많지 않았던 중대형 평수인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교육 편의시설, 백화점 쇼핑센터들이 들어오면서 기업인이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아파트에는 정주영 회장의 애환이 좀 담겨 있기도 한데요. 현대아파트는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소양강댐 등 토목공사의 주역이었던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아파트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통큰 정주영 회장님은 찌찌하게 아파트 사업을 하냐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저기 사진에 보이시죠? 네. 당시 부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설득을 하면서 이 현대 아파트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양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현대산업개발의 사장이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특혜 분양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정주영 회장님도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현대아파트 건설을 후회했다고도 합니다. 압구정은 원래는 과거의 정자의 이름이죠. 그 정자의 모습은 겸재정선의 압구정도를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한강 남쪽에 높이 솟아오른 언덕에 둘레 난간을 두르고 팔짝 지붕을 한 형태로 과거 소박했던 일반 정자와는 달리 굉장히 규모도 크고 화려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 압구정에 앉아있으면 발밑으로는 유유히 한강물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청계산, 관악산 등이 아주 두루 보이는 뛰어난 터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신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지금의 홍대나 명동처럼 이곳을 꼭 들르고 싶어하는 명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압구정은 세조 때의 권신인 한명의 별장이었죠. 한명에는 벼슬을 버리고 강가에 살면서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의 압구를 호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압자가 가까이 할 압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속뜻은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를 그냥 아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우습게 보는 그 한 명의 오만함이 좀 녹아있는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압구정에 원래 갈매기가 굉장히 많이 놀러 왔었대요. 그런데 한명회가 압구정을 지은 후로는 갈매기가 한 마리도 놀러 오지 않았다는 그런 속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이 압구정은 비슷한 단어인 방구정과 좀 대비가 되기도 하는데요. 방구정은 조선시대 명제상이었던 황희의 별장이었습니다. 방구정은 지금도 파주 임진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방구정에서 반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두 존재가 서로 아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압구정과 반구정은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그 속뜻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글자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방구정은 저렇게 잘 보존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압구정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네,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압구정은 지금 현대 오차아파트 72동과 74동 사이에 저렇게 표지성만 남아 있습니다.
압구정의 아파트들이 조금씩 이제 연식을 더해가는 사이에 대치동과 도곡동의 최첨단 아파트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촌의 명맥을 넘겨주게 됩니다. 2005년에 동부 센트레비를 시작으로 2006년에 도곡맥스 그리고 2007년에 대치 아이파크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대치동에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들 아파트의 시세는 아주 고공행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타워팰리스인데요. 타워팰리스는 원래 삼성그룹이 사업건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었는데 이 일조권과 교통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과 또 IMF 구조 조정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 시공을 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타워팰리스 1, 2, 3차가 차례대로 입주를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단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대를 열게 되죠. 특히 이 타워팰리스는 당시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단지에 수영장이 들어왔고요. 또 최초로 헬스클럽이나 골프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조명이나 커튼 등을 모바일로 제어할 수 있고 또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지문이나 카드키로 인식하게 해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죠. 지금은 뭐 일반적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타워팰리스도 처음에는 미분양이라는 오명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가격이 좀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경기를 타고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좀 하락 부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다 보니까 전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작다는 점. 그리고 타워형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냉난방 비용이 비싸서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미 상업지역에 용적률 900% 이상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개봉됐던 상류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민낯과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수혜가 양재천에서 이렇게 조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로 타워팰리스가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면서 이들이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타워팰리스 하면 대한민국 0.1% 최상류층의 거주지라는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들이 좀 노후화되면서 반포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과 그리고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이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려지는데요. 폐공장 리모델링과 붉은 벽돌로 상징되는 성수동은 과거 공장 지역이었지만 예술인들의 아지트로 거듭난 뉴욕의 브루클린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최근에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성수동은 1960년대, 70년대에는 가죽공장, 구두공장, 정비공장 등이 있던 서울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었죠. 하지만 제조업이 쇠퇴하고 IMF를 겪으면서 버려진 공장과 낡은 창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성수동은 낙후된 공간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수동이 변화를 시작한 건 2011년에 대림창고가 오픈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대림창고는 원래 1970년대는 정미소였다가 이후에 창고로 쓰여진 공간이었는데요. 외관에는 저렇게 대림창고의 간판과 사무실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남기고 그리고 내부에는 부서진 벽돌과 과거 사용되던 낡은 시설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저렇게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건물 안에 세련된 가구와 현대적인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서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이런 대림창고의 독특한 문화가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젊은 층을 매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박한 붉은 벽돌의 매력을 느낀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이 성수동으로 모여들어서 카페와 옷가게, 음식점 등을 오픈하고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성수동만의 개성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게 되죠. 이런 성수동의 도시 재생은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성수동에 새로 유입된 사회적 기업가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공동체를 형성을 했었고요. 이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상권이 발달이 되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상생 거리를 표방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와 시민들의 협력으로 과거 낡은 창고와 버려진 공장들이 있던 성수동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성수동은 현재 이렇게 SM 엔터테인먼트나 큐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컨텐츠 기업들과 그리고 무신사, 젠틀몬스터, 크래프톤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 의리의리한 사업을 짓고 들어와서 신흥 업무식으로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의 3대장, 트아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트리마지, 아크로톤, 프레스트, 갤러리아, 코레에는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사들이 입주를 하면서 성수동은 현재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수동이 젊은 층의 문화를 선도해서 도시 재생에 성공했다고 하면 또 다른 젊은 층이 또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요. 그리고 안랩과 NC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넥슨과 네오이즈 같은 게임 회사들, 이런 많은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인데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1, 2차는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이런 업체들이 약 1,600여 개 업체가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제3 테크노밸리는 지금 조성 중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업종과 연령대 분포를 보시면은 업종은 IT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생명과학이나 문화 콘텐츠 같은 BT, CT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을 보시면은 20, 30대가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기반시설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수익을 내는 고부가가치 사업이죠. 그만큼 고소득 인력이 많고 인력난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판교역에 가보시면 이렇게 개발업자를 구하는 구인 광고가 경쟁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판교는 미래산업의 명품 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품 다들 좋아하시죠? 명품의 계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명품, 3대 명품은 뭐죠? 3대 명품은 에로샤라고 하죠. 에르메스, 루이부통, 샤넬인데요. 그 중에서도 명품의 끝판왕은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굉장히 도도한 영업 전략으로 유명한데요. 매장 총량제라는 보수적인 출점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 총량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장을 10개 이상 내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2014년에 잠실 롯데백화점 이후로는 매장을 출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백화점의 매장을 출점할 때도 2, 3년 동안 그 매출 추이를 지켜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에르메스가 11번째 매장을 백화점 오픈과 동시에 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판교의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명품 수요는 2030 세대가 이끌고 있죠. IT 고소득 인력이 많은 이 판교에 소위 영앤 리치 인구들이 많다는 점이 에르메스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판교 현대백화점 매출을 보면 2030 세대의 매출 비율이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20대 매출 신장률이 약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득 인력이 모여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부촌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판교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바로 판교 백현동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자택입니다. 2023년 공시가격이 165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울 단독주택 1위는 누구셨죠?
네, 이명희 신세계 회장님 어머님이시고 지금 경기도는 아드님이 이렇게 나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바로 아래에 하산운동이라고 있는데요. 하산운동에는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2021년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주택을 신축을 했는데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147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판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서판교에 있는 운중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운중동은 뒤로는 청계산이 있고 앞에는 운중천이 흐르고 있어서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으로 굉장히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자신만의 건축 철학을 담아서 작품처럼 설계한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통동에 있는 월든힐스라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월든힐스는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건데요. 헨리 데이빗 소로는 월든 호숫가 조그만 오두막에서 2년 2개월 2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여정을 그런 그린 책인데요. 이 월든힐스의 건축가인 야마모토 리케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최우선시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 타운하우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설계를 하는데요. 사방을 다 통유리로 하고 그리고 테라스를 옆집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와 에너지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곳 주민들이 야마모토 리켄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냅니다. 당신이 이렇게 설계를 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받은 야마모토 리켄이 1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작은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건축 의도대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다음 타운하우스는 르시트 빌모트라는 타운하우스인데요. 이 타운하우스는 뭐 파리 샹젤리제 거리나 루브르 박물관 내부 그리고 인천공항 실내 조경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미셸 빌모트가 설계한 타운하우스인데요. 장미셸 빌모트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삶터 역시 자연과 호흡하며 영위해야 한다라는 건축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 미니멀한 건축을 표방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따뜻한 햇볕과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 그리고 투명한 물, 그리고 시원한 녹음 등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허영만 만화가나 권상우 배우 등이 거주를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다음 타운하우스는 운중더 디바인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건물을 져서 분양을 한 게 아니라 73개의 필지를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양진석이나 유현준, 정재현, 이재화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건축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 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고급 단독 주택의 집결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까지 좀 한번 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띄워드렸던 부천이란 어떤 곳일까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실 시간입니다. 나만의 부천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란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웰이 창안한 용어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 네, 1970년대 존 플라벨이 했는데 공자님은 기원전 500년에 이미 이 메타인지를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를 부동산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부동산 메타인지란 어떤 것일까요? 나를 살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부촌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나를 좌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는 무엇일까를 한 세네 개 정도를 꼽아 보시고 그 단어에 부합하는 지역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어딘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바로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작은 바람은 부촌이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사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